자, 이번 시간에는요, FAT 1급 제 76회 10월 19일 날 시행됐던 것이죠. 이론 문제부터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은 문제지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문제를 갖다 여기다 이렇게 하나씩 보충 설명까지 같이 해드리기 위해서 이쪽으로 이렇게 문제 하나씩 띄워놨거든요. 같이 비교해서 보시면 좋겠어요. 자, 1번 문제는 이 과장이 답변에서 알 수 있는 거래 요소의 결합 관계를 나타낸 것으로 옳은 것은 이게겠죠. 여러분들 전 FAT 1급 기초과정에서 좀 마무리 부분을 배우고 계시는데 여러분들 중에서 요 결합관계라는 용어를 잘 구분 못 하시는 분들이 가끔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결합관계로 나타내는 것은 여기 차변, 대변 구분해서 차변이라든지 또는 대변으로 나눠서 기록하라는 의미는 우리가 알고 있는 분계라는 내용과 같은 성격이긴 한데, 분계는 개정 과목을 써달라는 거고요. 여기 오른쪽 왼쪽에서처럼. 그 다음에 결합관계를 나타낸다는 것은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통합계정인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요런 계정으로 통합적으로 설명을 써달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결합관계가 또 뭐야 라고 얘기하시기 전에 순서를 갖다가 좀 이해하시면 우리가 처음 회계를 분계를 배우기 전에 아마 여러분들은 거래 8요소 결합관계라고 해서 회계 원리 시간에 또는 회계 2급에서 이 거래 8요소에 대한 결합관계를 아마 배우셨을 거예요. 보시게 되면 차변에 자산, 부채, 자본 이게 다 배운 거죠. 우리 재무상태표 계정이에요. 비용은 손익계산서 계정이었고요. 그 다음에 대변에는 똑같이 자산, 부채, 자본 이렇게 해놓고 증가 인의 계정들이 여기 참 수익까지 있죠. 손익계산서 계정 이렇게 똑같이 차변 대변에 8가지 계정의 항목을 나열해 놓고 차변에 자산이 증가하면 차변에 기록하고 자산이 감소하면 대변에 기록하고 부채가 감소하면 차변에 기록하고 부채가 증가하면 대변에 기록하고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드렸을 때는 우리 그 재무상태표 보시면 차변에 자산, 그다음에 대변에 부채, 자본 이렇게 있죠. 자기 자리에 있으면 이렇게 다 증가해요. 이렇게. 그리고 자기 자리가 아닌 계정이 반대편에 있으면 감소라고 기억하시라고 설명해 드렸고, 그 다음에 손익계산서에서 비용은 차변, 그 다음에 대변은 수익 이렇게 돼 있었죠. 이것도 기본 기초과정이니까 이것도 다시 한번 복습으로 설명해 드린다면 수익과 비용은 매해 결산 마지막 날이 되면 그 해 동안 발생했던 모든 수익과 비용 계정은 다 소멸됩니다. 그래서 수익과 비용 계정은 자기 자리에서 발생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요. 반대편으로 그 계정이 쓰여지게 되면 걔는 소멸이라고 불러요. 예를 들면 차변이 비용이라고 되어 있는데 얘가 만약에 대변으로 가서 비용이 이렇게 써져 있다면 얘는 그 비용 금액만큼 소멸했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수익과 비용 계정은 발생이다, 소멸이다. 왜? 기발감은 다 소멸해서 0으로 소멸돼서 없어질 거니까. 거기에 반해서 자산, 부채, 자본 계정들은 다음 해로 2월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증가, 감소라는 말을 쓴다. 이렇게 우선 기억을 해주세요. 복습겸이니까 말씀드리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이 배웠던 방식으로 지금 여기 김 부장하고 그다음에 이 과장이 대화를 보고서 여기 그러면 결합관계는 어떻게 나타나야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자고요. 이 과장님 영업부 박대리 부산 출장 비용 어떻게 됐어요? 출장 비용을 물어보고 있죠.
출장 갔을 때 사용하는 비용 계정은 가지급금이에요. 지출했을 때. 그래서 이 과장이 영업 부박대리 출장비 현금으로 지급하고 가지급금 처리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우리가 배웠던 이 가지급금에 대한 회계 처리는 우선 지급했을 때 바로 이 상황이죠. 차변의 가지급금, 대변의 보통요금. 근데 여기서 현금이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 현금이라고 쓰시면 돼요. 여기다가 현금 이렇게 써주시면 된다는 얘기죠. 왜? 돈을 지급했는데 우리 회계 담당자는 증빙서를 보고 그 금액을 정확히 기록해야 되잖아요. 출장 가는 사람이 지금 증빙서류는 없겠죠. 그 돈을 가져가서 그 돈을 사용하면서 증빙서들이 발생했을 때 그 증빙서를 받아서 이렇게 정산을 하게 돼 있어요. 출장 갔다 와서 가지급금 받아간 거에 대해서 우리가 정산을 할 때 우리 이 상황을 우린 가지급 정산이라고 하고 일반 회사에서 많이 벌어지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정산을 할 때는 가지급금을 똑같은 금액을 먼저 회계 처리하실 때 이렇게 대변으로 빼주세요. 왜냐하면 이 가짜가 들어가는 가지급금은요, 기말 결산할 때 단 1원도 남아있으면 안 되는 계정이기 때문에 가지급 정산해 줄 때에도 먼저 다 없애주세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한 푼도 남기지 않고 다 썼다 그러면 여기 여비교통비 50만원 이렇게 하면 되겠지만 어떤 경우에는 숙박비라든지 그 다음에 교통비라든지 그 다음에 식대라든지 다 합쳐서 그걸 우린 여비교통비라는 계정으로 사용하게 되는데 그게 총 45만원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45만원 이렇게 비용 처리해주고 가져간 거는 50만원이었으니까 비용 쓴 거 45만원. 그럼 나머지 현금은 어떻게 해야 돼요? 현금으로 이렇게 받아들여야겠죠. 이게 바로 가지급금에 대한 가지급 정산이라고 하는 항목의 회계 처리고 일반 회사에서 많이 발생하는 그런 경우입니다. 이렇게 지금 한번 정확히 이해해 놓으시면 실무에서도 어렵지 않게 처리하실 수 있으시겠죠. 자, 근데 여기 지금 여기 1번 문제에서는 이렇게 지급할 때 분계 이렇게 하는 걸 알겠는데 얘를 결합관계로 나타내라고 하니까 이거에 대한 결합관계가 뭔가 약간 생뚱맞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이 가지급금 계정은 자산 계정이에요. 자산은 차변에 있으면 아까 뭐라 그랬죠? 자기 자리에 있는 거니까 증가죠. 그래서 여기서는 자산의 증가라고 해서 차변에 자산의 증가를 표시해 줘야 되고 대변에는 현금이 나갔죠. 현금도 자산이에요. 근데 자산이 자기 자리가 아니라 자기 자리는 대변인데 차변인데 대변으로 왔으니까 자산이 감소한 거죠. 그래서 여기 자산의 감소다. 이렇게 표시해 주는 거. 거래의 판료소로 결합관계로 이렇게 표시해 주는 것을 우리는 결합관계로 나타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도 기초과정이긴 하지만 상당히 중요한 거 복습했습니다. 거래 판료소에 대한 거, 그 다음에 결합관계라는 용어가 무슨 뜻인지, 얘는 결합관계로 기록한 것이고요. 차변대변에다 얘는 분계를 한 것이에요. 그래서 결합관계는 분계를 배우기 전에 전 단계에서 통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자산부채 자본 수익비용 계정을 사용하는 것을 배울 때 여러분들이 같이 한번 연습해 보았던 것들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 해당되는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거를 한번 볼게요. 두 번째는 다음에 해당하는 재무지표 뭡니까? 라고 얘기를 물어보고 있어요. 그죠? 영업활동, 투자활동, 재무활동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일정 기간 동안에 기업의 현금 흐름, 현금 유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지금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그 다음에 현금 흐름표, 자본변동표 있는데 우리 처음 재무제표 회계 배우실 때 재무제표에 대한 거 얘기 설명 들으셨었죠. 재무제표라면은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우선 재무제표의 뜻부터 한번 설명을 해드려 보면 여기 앞에 있는 제자라고 쓴 거 있죠? 써드려 볼게요. 어려운 건 아닌데 재무제표란 무슨 뜻이에요? 라고 물어보면 많은 분들이 재무제표의 종류 5가지를 기억하고 있으셔서 이 5가지를 얘기하시는데 아니 그 뜻이 아니라 재무제표의 말뜻이 무슨 뜻이냐 이런 얘기예요. 재무제표라고 할 때 이 제자는 재산이라는 뜻이에요. 또는 재물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즉 회사의 재산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돼요. 무는요. 무는 그 재산과 관련된 일이란 뜻이에요. 재산과 관련된 일 또는 업무. 그죠? 그럼 재무가 무슨 뜻이에요? 회사의 재산이나 재물과 관련된 일 또는 업무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재라고 얘기하는 것은 얘는 한자어로 여러 가지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표, 말 그대로 표 이렇게 하나 있는 거죠. 작성해 놓는 거. 그래서 재무제표가 무슨 뜻이에요? 물어보면은 재무제표는 회사의 재산이나 재물과 관련된 일인데 그 일을 여러 가지 표에다가 작성해 놓은 것, 그것이 바로 재무제표예요. 그 여러 가지 표가 몇 개가 있는 거예요? 5가지가 있는 거예요. 거기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 주석 이렇게 있다는 뜻이랍니다. 그러면 이런 재무제표 중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가 우리가 지금 실제 업무를 하거나 그다음에 시험 문제에서 아주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단 말이죠. 대부분 다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의 시험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보편적으로 여러분이 실무에 가셨을 때 이 현금흐름표라든지 자본변동표라든지 주석은 거의 손대지 않습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이 2가지예요. 실무 업무에서도 시험 문제에서도 대부분의 문제를 차지하는 것이고 여러분들한테 설명하는 것들이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에 대한 것이랍니다. 재무상태표는 기본적으로 기본구조는 아까 잠깐 1번 문제에서 나열했던 자산부채 자본, 그 다음에 자산부채는 유동비용으로 구분한다. 총액으로 표시해야 된다. 자본 분류는 이렇게 돼 있다. 간단한 설명을 이렇게 해놨지만 시험 문제 나왔을 때 제가 설명 또 해당되는 문제가 나오면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지금은 재무제표 중에서 이런 것을 갖고 있는 재무제표가 뭡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고 있잖아요. 재무상태표는 일정 시점이 중요한 용어죠. 일정 시점에 뭐요? 그 회사의 재산 상태. 거기에 반해서 손익계산서는 일정 기간이라는 게 키워드였고요. 그럼 이거는 경영 성과 또는 재무 성과라고도 얘기하죠. 근데 여기 영업활동, 투자활동, 재무활동 지금도 한번 봐두시면 돼요. 이런 문제 나올 때. 이런 보통 이 자세한 것들은 세무위급에 가끔 출제되는데요. 이런 활동과 일정 기간 동안의 현금 흐름, 현금 유출에 대한 이런 정보를 담고 있는 것은 바로 이 현금 흐름표예요. 혹시 틀렸거나 잘 몰랐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요거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는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잘 알고 있을 테니까. 근데 못 들어왔던 자본변동표인가 현금흐름표인가, 근데 내용을 봐도 현금흐름, 현금 유출 정보라고 하면은 아마도 찍었다면 현금흐름표를 찍어야지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여기 나온 길에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 시험 문제 요거 풀다가도 나오면 또 얘기하겠지만 손익계산서의 구분 표시 얘는 상당히 중요한 거거든요. 반드시 순서대로 매출원가를 빼면 매출총액 이렇게 해서 당기 순이익까지 반드시 암기를 해 놓으세요. 문제 풀면서 좀 보시겠지만 자주 나오고 이걸 외워놓지 않으면 거기서 물어보는 질문이 뭔지
이해하기가 좀 힘들다는 얘기예요. 가장 기본적으로 암기해 놓으셔야 될 항목 중에 하나가 손익계산서의 손익구분이에요. 자, 이런 건 중간중간 갈 때마다 또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되셨으면 다음 3번을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또 나오네요. 자, 3번은 다음 중 도매업을 영위하는 기업의 손익계산서상. 자, 여기서 또 금방 얘기 나왔죠. 기업의 손익계산서에서요, 영업이익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거래를 찾으라고 하는데, 영업이익이 뭘 뜻하는지를 몰라. 어떻게 해야지 영업이익을 구분해야 되지?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매출액에서 매출원가를 빼고 그 다음에 매출 총이익이라고 하고, 매출 총이익에서 판관배를 빼면 우린 영업이익이라고 부른다. 바로 이 영업이익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거래를 찾으라는 거예요. 그러니 영업이익이 요 손익계산서 구분해서 이 순서를 외워놓지 않았다면 당연히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을 거 아니겠어요? 자, 우선 이걸 외웠다고 치고 아마 대부분 여러분들은 암기를 하고 계실 거라 생각이 들어요. 자, 그리고 지금 여기 문제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또 한 가지, 이 손익구분과 관련해서 우리 업무에서 시험에서 너무너무 많이 사용하는 것이긴 하지만은, 여러분들이 그 비용 계정 있죠. 비용 계정을 판관비에 해당되는 것인지 영업 외 비용이 해당되는 것인지 그 계정을 구분할 줄 아셔야지 돼요. 그래서 지금 여기 오른쪽에다가 우리가 제일 많이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판관비는 여기에 해당되는 걸 지금 써놓은 것이고요. 그 다음에 영업의 비용, 영업과 관련이 없는 비용은 제가 여기다가 제일 대표적으로 많이 쓰는 것들을 정리해 놨어요.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왜 이걸 구분하는 게 중요한지. 직원들에게 지급할 명절 선물, 직원들한테 지급한다고 그랬으니까 복리후생비가 되겠죠. 복리후생비는 여기 판관비에 해당이 되네요. 그죠? 두 번째, 그러면 복리후생비는 판관비 여기에 해당되니까 얘가 변동함에 따라서 영업이익에 영향을 주겠죠. 근데 우리가 찾아야 될 것은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 찾으라고 하니까요. 두 번째, 회수 불능 매출 채권을 대손 처리하였다. 그럼 얘는 대손상각비를 얘기하는 거죠. 대손상각비는 여기 있어요. 여러분들 대손상각비가 여기 영업 외 비용이라고 잘못 알고 계시는 분들, 특이한 거라고 생각해서 영업의 비용으로 알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게 판관비예요.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영업이익에 영향을 주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당기 차입금에 대한 이자 비용을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때 이자 비용이요. 이자는 우리 장사하고 하는 거 상관없죠. 그래서 얘는 영업 외 비용이에요. 그래서 이 영업 외 비용이 아무리 많이 지급됐다 할지라도 영업이익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왜냐하면 얘는 영업 외 비용이기 때문에 여기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본사 건물에 대한 보험료, 여기 보험료 어디 있어? 여기 있죠? 제가 별도로 PPT를 만들어서 여러분들한테 이 시험 문제 푼 여기 내용의 자료를 제공하는 이유는 여러분 시간도 절약하고, 제가 이런 내용들을 타이핑하면서 하면 설명이 더 많이 길어지기 때문에 쓰는 것보다는 여러분들 설명에 좀 더 신경을 좀 쓰고자, 시간을 좀 얻고자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니까, 여러분들은 이 문제를 하나를 통해서 여기에 해당되는 것들 반드시 이것만이라도 학습을 정확하게 해 놓으시면 어지간한 문제들은 다 해결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자,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영업이익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은 여기 3번
이자 비용이 된다는 뜻이랍니다. 자, 여기서도 또 이거 중요하죠? 여러분 FAT 1급에서는 계정 중에서요, 재무상태표의 계정과 손익계산서의 계정, 얘네들이 거의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가장 중요하게 제가 이렇게 해서 꼭 암기해 놓으세요. 그러면 그것만 익히시면 돼요. 교재 찾아 들어가서 안 익히시더라도 제가 이렇게 좀 보여드리는 것만 정확히 요약해서 암기하시면 문제 해결하고 자격증 취득하는 데는 크게 지장 없어요. 자, 여기가 됐고요. 그 다음에 4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4번 문제 보니까 다음 재무상태표 얘기가 나오고 있네요. 재무상태표에서 계정 과목을 유동성 배열법에 의해 배열한 것으로 옳은 것은 그랬는데, 자, 제가 여기도 뭐라고 써놨어요? 필수 암기사항이라고 써놨었죠. 이 필수 암기사항 그 순서대로 자산은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으로 구분되어 있다. 그 다음에 유동자산은 당좌자산과 재고자산으로 구분되어 있다. 그 중에서 당좌자산은 현금 및 현금성 자산, 단기 투자자산, 매출 채권, 기타 채권으로 구성되어 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현금 및 현금성 자산에는 현금, 당좌예금, 보통예금이 있고, 단기 투자자산에는 단기금융상품, 단기매매증권, 단기대여금이 있다. 이런 식으로 요 순서 전체적인 거 자산 파트, 부채 파트, 자산이 제일 많기는 해요. 그 다음에 자본 파트까지 정확히 재무상태표를 암기하고 계셔야 돼요. 근데 이 많은 걸 여러분이 혼자 외우라고 하면 기가 막혀서 못 외우는 분도 있으신데요. 참고로 해드릴게요. 제 유튜브 방송 중에서 이게 뭐지? 제 생 목록에 보시게 되면 회계 원리 제가 강의해 놓은 거 있어요. 회계 원리 그 강의 중에서 자산 파트 처음 보시게 되면은 요 계정 자산이 유동자산, 비유동자산으로 구분되고 등등해서 하는 이 순서대로 계정 설명해 가면서 요걸 그것만 따라가면 여러분이 자연스럽게 전체를 다 암기할 수 있도록 기초과정에 와서 상세히 설명을 해놨어요. 참고해서 보시면 1시간 정도 그냥 보시기만 하면서 복습도 하면서 아마 암기도 될 거예요. 그렇게 참고해서 혹시 필요하신 분들은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암기가 되어 있다면 우리가 재무상태표에서 맨 위에 계정, 보통 우리는 얘를 구분 계정이라고 불러요. 얘네들을 구분 계정이란 용어로 사용을 하고요. 구분 계정이 뭐냐고 물어보면 또 요거 대답 못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정확히 이해가 안 됐기 때문에 구분을 했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이 옆에 있는 현금 및 현금성 자산, 단기 투자 자산 이런 거 있죠. 이런 거를 우리는 통합 계정이라고 불러요. 통합 계정.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재 같은 데나 시험 문제 같은 데 보시다가 구분 계정, 통합 계정 이런 용어가 나오면 그게 무슨 말이지? 그러실 수 있을 것 같아서 한번, 너무 쉬운 건데 그 용어를 구분하지 못하면 헷갈릴 수 있어요. 뭘 뜻하는지 모르니까요. 자, 그래서 구분 계정은 이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을 현금, 당좌예금, 보통예금 이렇게 구분을 해놨다는 뜻이에요. 거기에 반해서 얘는 여기와 여기 통합계정, 여기 현금 및 현금성 자산과 그 오른쪽 거 두 개를 비교해 봤을 때는 얘가 구분계정이고 얘가 통합계정이지만, 만약에 당좌자산과 여기 현금 및 현금성 자산 옆에 걸 비교하게 되면 그때는 반대로 얘가 통합계정이 되는 거죠. 그죠? 얘가 통합계정이 되는 것이고, 얘네 현금 및 현금성 자산, 단기 투자 자산, 얘가 구분계정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상대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거랍니다. 한 번만 들어보면 아마 잊어버리진 않으실 거예요. 구분계정, 통합계정.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겠죠. 유동자산은 통합계정이에요. 당좌자산과 재고자산은 구분계정이에요. 뭐하고 비교했을 때는 유동자산과 당좌자산 이렇게 비교할 때는 이해가 되셨죠? 자산계정과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렇게 구분하시고 이렇게 계정들을 순서대로 위에서부터 밑으로 이렇게 계정들을 갖다가 나열해 놓은 게 누구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기업회계 기준에서 이렇게 나열해서 기록해 주세요 라고 했어요. 이것을 갖다 우리 뭐라고 그러면 유동성 배열의 법칙 이라고 불러요. 유동성 배열이라고 불러요. 그럼 또 여기서 얘기하는 유동성이라는 게 뭐예요? 이 유동성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 계정들이 현금화되기 쉬운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현금화가 쉽게 되는 계정들을 순서대로 쓰라고 얘기할 거죠. 이 현금화가 쉽게 된다는 것을 우리 회계에서는 뭐라고 또 표현을 하냐면 유동성 높다라고 해요. 유동성이 높은 순서대로 기록을 해주세요. 그게 바로 유동성 배열 법칙이에요. 이해가 되셨나요? 유동성이 뭐라고요? 유동성은 현금화가 쉽게가 아니라 쉽게 되는 거. 그건 길을 갖다 우리 이 현금화가 쉽게 되는 걸 뭐라고 부른다? 유동성이 높은 것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유동성이 높게 되는 순서대로 기록해 달라고 하는 것이 유동성 배열의 법칙이고, 그 다음에 여기 계정들 나열된 것 중에서 순서대로 보게 되면 제품은 뭐야? 제품은 재고자산에 있어요. 여기 보시게 되면 제품 재고자산에 상품, 제품, 정품 그거 다 외우셨던 것들이죠. 제품은 재고자산에 해당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당좌이금은 당좌자산에 해당되는 거예요. 당좌자산 중에서도 현금 및 현금성 자산에 해당되는 거죠. 그 다음에 개발비요. 이걸 외우고 계셔야지 이 문제가 엄청나게 쉽고 보자마자 금방 답을 찾으실 수 있지. 이게 암기가 안 된 상태에서는 알고 계시더라도 답을 찾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요. 개발비는 무형자산이에요. 무형자산 여기 있죠. 무형자산의 개발비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임차보증금 기타 자산에 속해요. 기타 비유동자산. 그래서 임차보증금 여기 있는 거 보이실 거예요. 자, 일단 위치는 여기서 직접 찾아보시기 쉽게 설명을 해드렸지만 순서대로 배열한다면 나가 제일 먼저이고요. 그 다음에 재고자산이 여기 유동자산에 해당되는 것이니까 제품 가가 되겠죠. 이해가 돼요. 그 다음에 여기 개발비 무형자산 여기 개발비 있죠. 그 다음에 임차보증금 기타 비유동자산 여기 나와 있죠. 그래서 여기 순서대로 이렇게 해서 답은 2번이 되는 것이랍니다. 자, 이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를 암기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회계를 배우는 한, 자격증 취득하고 실무 업무를 하는 한, 여러분이 회계 업무를 언제까지인가 계속 지속하는 한 계속 필요한 것들이기 때문에 지금 배우실 때 명확하게 반복해서 외워놓으세요. 시험 점수도 또 자격증도 점점 여러분 것이 가기가 쉬울 거예요. 자, 제 설명은 여기까지고 부채나 자본계정은 또 해당되는 문제가 나왔을 때 다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 문제 풀이를 기출문제 지금 해드리는 거 2번, 3번, 4번, 5번 반복해서 계속 보시게 되면은 제가 설명드리는 이런 표들이 얼마나 자주 반복적으로 나오는지 아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미리 암기해 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랍니다. 자, 됐고요.
자, 이번에는 5번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5번 문제는 뭐라고 되어 있는, 분기에 오른 거 찾으래요. 매출 거래처가 파산을 했대요. 그래서 받으럼 70만 원이 불능하게 되었다. 자, 받으럼은 우선 우리 요것도 먼저 한번 계정에 관련된 것이긴 한데요. 문제 풀기 전에 계정부터 한번 용어를 설명해 드려 볼게요. 여기 받으러움은 여기 있는 것인데요. 우리는 재무상태표에서 물론 4번에서 보여드렸던 재무상태표를 명확히 알고 계시면 뭐 이런 거 얘기할 필요 없지만, 받으러움과 외상매출금, 외상매출금과 받으러움을 합쳐서 우리는 매출채권이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얘는 매출채권은 상품이나 제품, 우리가 판매하는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을 팔고 돈을 못 받았을 때 그때 쓰는 계정이에요. 얘는 외상으로 못 받았을 때, 얘는 받긴 받았는데 어음으로 받았을 때 매출채권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상품이나 제품, 즉 재고자산 이외에 다른 것을 팔고 못 받았을 때는 미수금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우리가 돈을 먼저 계약금으로 주는 경우 선급금을 두 개 합쳐서 우리는 기타 채권이라고 부릅니다. 구분하실 수 있겠죠? 여기서의 얘기는 받으럼 얘기예요. 얘를 갖다 못 받게 됐대요. 자, 그러면 처음에 우리가 어음을 우리 상품이나 여기 FAT 1급이니까 여기는 상품이 주가 되겠죠. 상품을 팔았을 때는 아마 우리가 이렇게 담당자 기록을 해놨겠죠. 어음을 받았을 테니까 받을 어음으로 금액은 70만원 이렇게 써놨을 거고요. 그다음에 대변에다가는 우리가 상품 매출 해가지고 70만원 부가세는 나중에 생각하고 그냥 이렇게 했다고 가정을 합시다. 근데 얘를 갖다 못 받게 됐대요, 지금. 그럼 받으러면 파산으로 인해서 못 받게 됐으니까 대변에 받을 70만원을 다 이렇게 없애줘야 되겠죠. 더 이상 못 받게 됐으니까요. 그럼 여기도 이렇게 해서 받으럼을 다 못 받게 돼서 없애졌다, 이렇게 표시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받을 돈을 못 받게 되면 우리는 손해잖아요. 그죠? 그래서 기말이 되면 우리는 대손충당금이라는 걸 보편적으로 매 기말마다 설정을 해 놓는데, 이렇게 못 받게 돼서 손해를 보게 되면은 그걸 먼저 쓰겠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파산일 전에 설정된 대손충당금 잔액이 41만원이었다고 하면은 대손충당금은 대변이 자기 자리거든요. 근데 이제 대변에서 대손이 발생했으니까 손해보는 금액 중에서 얼마는 먼저 사용해야 돼요. 41만원은 먼저 사용해야 되겠죠. 대손충당금을 먼저 사용합니다. 얼마를요? 41만원. 나머지 차이는 얼마가 돼요? 그건 더 이상 충당금으로 사용할 게 없으니까 대손 상각비에서 나머지 차입금이 29만원이 맞나요? 29만원? 이렇게 해서 비용 처리를 해주게 되는 회계 처리예요. 여기서 질문하는 것은 어떻게 뭘 물어봤냐? 이렇게 회계 처리한 걸 어떻게 하면 됩니까? 라고 물어본 거랍니다. 이렇게 회계 처리된 거 어디 있나요? 여기 있죠?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답은 나번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되셨죠? 자, 그다음에 6번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자, 6번 문제는요. 다음 자료를 토대로 회계 처리 시 차변의 계정 과목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물어봤죠. 차변의 계정 과목,
우선 차변에 요 구분해 볼까? 차변으로 써야 되는 것은 계정이 나와 있기 때문에 차변에 써야 되는 계정 과목은 자산 계정이어야 되겠죠. 대변에 쓰여야 될 계정은 부채 계정. 아까 그 결합의 8요소 그거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자본 계정. 또 뭐가 있죠? 비용 계정. 이쪽은 수익 계정. 기본적으로 차변에 쓰여야 되는 대표적인 계정은 자산이나 비용 계정이고요. 그다음에 대변에 쓰여야 되는 계정은 부채, 자본, 수익 계정이 이렇게 쓰이는 게 기본이라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요 차변에 쓰이는 계정이 뭔지 이 설명을 보고서 계정을 찾아보래요. 본사 업무용 건물이군요. 건물의 중앙 집중식 냉난방기 설치해야 따르는데, 이렇게 본사 업무용 건물, 업무용이라는 건 사용 목적, 그래서 얘는 유형 자산을 얘기하고, 그래서 건물은 유형 자산으로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중앙식 냉난방 장치를 했다면 금액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갈까요? 그럼 이를 비용으로 처리해야 될까? 아니면 자산으로 처리해야 될까? 우리는 예를 갖다가 여기에 해당되는 이론 내용은 자본적 지출이라고 그래서 우리 건물로 이렇게 처리하기로 배웠어요. 지금 이 문제는 그거 보니까 자본적 지출, 수익적 지출을 구분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물어보는 문제예요. 그래서 위 설치로 인하여 건물의 가치가 증대되었다. 이게 바로 자본적 지출의 대표적인 멘트거든요. 자산의 가치가 증대됐다. 그러면 그건 자본적 지출이라고 우리가 본다. 여기 참고하시면 돼요. 저는 여기서 간단하게 설명드리지만 여러분들은 요거 복습하시라고 요 두 가지 내용, 뭐 자본적 지출이다, 수익적 지출이다, 우리 회계 배우시면서 다 설명 들었던 내용이고, 여기 위에가 설명에 대한 내용, 자본적 지출에 대한 설명, 여기는 수익적 지출에 대한 설명, 그 다음에 요 밑에는 거기에 해당되는 계정들이에요. 그런 상태의 계정들에 대한 상태에 어떤 것들이 여기에 해당돼요 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아주 많이 출제되는 파트니까 정확히 잘 읽어두시면 복습하는데 교재 찾아가지 않으시더라도 여기서 해결하실 수 있다는 얘기죠. 6번에 해당되는 여기 답은 뭐가 되겠어요? 건물이 된다고 얘기를 해 드리는 겁니다. 자, 이렇게 설명을 했고요. 자, 다음은 여기 이론 문제에서 재무회계와 관련된 문제 1번부터 7번까지가 재무회계에 관련된 문제죠. 7번 항공은 종업원 김항공 씨가 퇴사하여 퇴직금 1,700만 원을 보통예금 계좌에서 지급했대요. 김항공 씨의 퇴사 직전 퇴직급여 충당 부채는 2천만 원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우선 여기서도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기 전에 용어부터 한번 잠깐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여기 퇴직급여 충당 부채는 무슨 뜻이냐면, 우리 회사의 직원들이 12월 31일 현재 전체 퇴사를 하게 된다면 회사에서 지급해야 될 그 퇴직금은 총 얼마일까? 그걸 계산해 놓은 금액이에요. 그래서 매해 기말에 아까 말씀드렸던 대손 충당금처럼 전 직원이 퇴사했을 때 그 날짜 시점에서 지급해야 될 퇴직금을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퇴직급여 충당 부채. 퇴직이 발생하면 그 금액에 충당해 주기 위한 돈, 준비해 놓은 돈,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지급해야 될 돈이니까
회사 입장에서는 얘가 부채인 거예요. 직원들이 나갈 때마다 갚아야 되겠죠. 지급해줘서. 자, 퇴직급여 충당 부채는 말 그대로 부채이기 때문에 대변 개정 과목이에요. 대변에 충당 부채가 2천만 원 있었는데 퇴직금을 지급했대요. 퇴직금을 지급하게 되면은 여기서 이제 설명해 볼게요. 여기 예로 여기 금액까지 맞춰놨으면 좋았을 거야. 금액을 제가 수정을 안 해놨네요. 써볼게요. 매년 12월 31일이 되잖아요. 그럼 전 직원이 퇴사한다고 가정했는데 만약에 이해 우리 회사에서 전 직원의 퇴직금이 우리가 생긴 지가 얼마 지금이죠? 돼서 퇴직금이 얼마를 갖다가 우리가 적립을 해야 된다고 계산이 됐냐면 10,000원이라고 계산하는 거죠. 그러면 요때 12월 30일 날 설정할 때는 차변의 계정은 퇴직급여 그래서 대변에다가는 퇴직급여 충당부채 이렇게 계정을 써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다가 지금 여기 문제에서처럼 직원이 퇴사를 하게 되잖아요. 퇴사를 하게 되면은 여기 퇴직할 때 우리가 준비해 놨던 돈 있죠? 이 퇴직급여 충당부채에서 이만큼을 좀 부채 없어지는 거예요. 지급할 거니까. 그래서 퇴직금이 2,000원이었다고 가정을 하게 되면 이만큼 제외해 주는 거죠. 이렇게 하고 대변에다가는 여러분은 아직 예수금까지 나오지 않으니까 그냥 보통예금에서 다 2,000원 지급했다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보통 예금 2,000원 이렇게 회계 처리하는 거예요. 일단은. 그럼 여기서 문제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자, 이렇게 퇴직금 지급할 때 분기로 오른 것은 그랬죠. 차변에 못 써야지 돼요. 차변에 지금 2천만 원에서 1,700만 원 지급했으니까 1,700만 원만 이렇게 쓰셔야겠죠. 그 다음에 보통예금 통장에서 지급했다니까 보통예금 1,700만 원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예, 되게 간단한 문제예요. 내용만 이해하면은 퇴직급여 충당부채나 특히 퇴직급여 충당부채나 대손충당금 사용하는 것은 FAT 1급 과정에서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어렵게 출제하지는 않는 문제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자, 되셨죠? 그래서 여기 해당되는 답은 디귿이네요. 답원에 3번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들한테 FAT 1급 76회에 대해서요. 재무회계 문제 1번부터 7번까지 같이 풀어봤고 잠깐 쉬었다가 나머지 세무회계죠. 부가가치세 세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